조선시대 한나라의 공주가 노비가 되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지가 찢겨 죽었고 그 시신은 소금에 절여진 채 조선팔도 곳곳에 뿌려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6살 아들의 손을 잡고 전라도 순천까지 끌려간 이 사람은 관아마당에 빗자루를 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오직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아들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반열에 오릅니다. 자신의 가문을 몰살시킨 왕실을 향한 침묵의 복수를 완성한 것이죠. 공주에서 노비로, 노비에서 비구니로, 그리고 다시 아들과 함께 조선의 심장부로 돌아오기까지.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기구한 운명을 살아낸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경혜공주.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단종의 비극은 다들 아시죠?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왕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종 곁에 친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종보다 더 길고 잔혹한 지옥을 겪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누나 경혜공주입니다. 경혜공주는 세종대왕 시절인 143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양이었고 어머니는 후궁 권씨였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의 탄생이 어머니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당시 세자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비는 패출되었고 두 번째 세자비는 동성애 스캔들로 쫓겨났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세자빈이 연달아 둘이나 쫓겨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궁 권씨가 딸을 낳은 겁니다. 세종의 판단은 단순했죠.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씨는 세자빈으로 격상되었고 경혜공주는 태어나는 것만으로 어머니를 세자빈의 자리에 올려놓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경혜공주가 5살 때인 1441년 어머니가 훗날 단종이 될 동생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어머니 권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한 방에서 엇갈렸습니다. 5살 경혜공주가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했을까요? 유모가 밥을 먹여주고 궁녀가 머리를 빗겨주었지만 그건 정해진 의무일 뿐 어머니의 온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경혜공주와 단종은 궁궐 안에서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끝없는 복도를 걸으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고 동생은 한시도 누나의 치마 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남매를 끔찍이 아꼈지만 그도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1450년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때 세종이 서둘러 처리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손녀 경혜공주의 혼인이었습니다. 세종이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하고 그동안은 혼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한 인물이 형조판서 정충경의 아들 정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정종은 조선 2대 왕 정종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한자부터가 다르죠. 왕정종은 나라를 정하다라는 뜻의 정종이고 경혜공주의 남편은 성희정씨, 이름이 종입니다. 해주정씨 가문의 부마인 셈이죠.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테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종은 혼례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합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딸을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한양 최고의 부촌, 지금의 북촌인 양덕방에 공주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 민가 30채 이상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담동 고급주택 수십 채를 밀어버린 셈입니다. 신하들이 집단 사직서까지 냈지만 문종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없이 자란 딸에게 이 집이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혜공주는 16, 단종은 11살. 이제 남매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살의 왕위에 오른 단종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궁궐이 아닌 누나의 집이었습니다. 실록에도 왕이 영양위의 집에서 편안해 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양위는 남편 정종의 봉호로 왕의 사위에게 내려주는 자기를 말합니다. 보통 왕이 궁궐 밖에서 오래 머물면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건 모두가 단종이 누나 집에 머무는 것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어린 왕에게 누나의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계유정난이 터진 1453년 밤, 단종은 마침 누나 집에 있었습니다. 김종서를 죽인 수양대군의 무리는 곧장 경혜공주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관에 든 어린 왕을 잡는 건 너무나 쉬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에 경혜공주는 공포에 떠는 동생의 두 귀를 막아줘야만 했을 겁니다. 이후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하면서 단종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제거되었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 역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경혜공주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세조에게 글을 올린 것이죠. 병이 위중해 곧 죽을 것 같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암묵적인 경고였습니다.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은 처지라 조카가 자결하면 세조는 감당 못할 비난에 휩싸일 겁니다. 깜짝 놀란 세조는 그날 바로 어의와 약을 보냈고 정종의 유배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겼죠. 단종까지 나서서 매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세조는 결국 정종을 풀어주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목숨을 건 압박이 통한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지자 정종은 전라도 광주라는 더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경혜공주도 남편을 따라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유배지에서 아들 정미수가 태어났죠. 왕의 피를 이었지만 역적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에 나온 겁니다. 단종을 보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영월에 유배됐던 단종마저 사약을 받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겨우 22살 때였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그렇게 사라졌죠. 그리고 1461년 가장 잔혹한 순간이 닥칩니다. 유배지에서 승려 성탄 등과 교류하던 남편 정종이 영모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유배지에서 절을 올린 것이 영모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세조는 의심만 가면 누구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종은 신문 중에 차라리 빨리 죽여 단종 곁으로 보내달라 청했고 결국 거열령에 처해집니다. 거열령은 죄인의 사지를 소에 묶어 각 방향으로 달리게 몸을 찢는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찢긴 시신에 소금을 뿌려 전국 팔도로 보냈습니다. 역적의 말로를 온 나라에 보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왕의 사위를 이토록 끔찍하게 죽였다는 건 그만큼 세조 스스로 자신의 권력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즉시 내려졌죠. 경혜공주와 자식들을 전라도 순천으로 보내 관노비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자 누이였던 공주가 하루아침에 노비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겨우 6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순천으로 끌려갔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공주는 만삭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순천에 도착하자 군관 출신인 부사 여자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빗자루를 잡고 관아 마당이나 쓸어라. 하지만 경혜공주의 반응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공주는 대청에 올라 교의를 놓고 위엄있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교의는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만 앉는 신분의 상징이죠. 노비로 끌려온 사람이 그 의자를 꺼내 앉았다는 건 내가 여전히 공주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를 짓고 귀양은 왔지만 수령 따위가 감히 나에게 관비의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야사에는 더 과격한 버전도 전해집니다. 나를 부리려거든 먼저 내 목을 베고 시체에 명하라고 했다죠. 이건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자결을 암시하는 협박이자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왕의 딸이 관노비로 일하다 자결이라도 하면 세조 역시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기세에 눌린 부사는 결국 공주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못했고 이 소문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주 스스로는 알았을 겁니다. 버티는 것만으론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관아에서 늙고 죽을 현실이 공주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경혜공주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승복을 입고 관아문을 나선 겁니다. 비구니가 된 것이죠. 조선은 유교국가였지만 왕실 여인이 출가하는 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삭발은 관노비라는 신분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세조를 향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세조 역시 당황했죠. 이미 승려가 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일을 시키면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조는 공주를 한양으로 불러 정업원이라는 왕실 사찰에 머물게 합니다. 경혜공주는 머리카락 한 줌과 아들의 자유를 맞바꾼 겁니다. 이것을 절망한 자의 도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조선에서 가장 치밀했던 어머니의 전략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7살 정미수를 곁에 두고 숯불아 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 남자의 손을 잡고 숯불아 불러야 했던 7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조는 정미수의 학업까지 챙기며 아들인 세자와 나란히 공부하게 했습니다. 배려였을까요? 감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정업원에서 매일 불경을 외던 경혜공주는 궁에서 돌아온 아들에게서 원수의 흔적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살아남으려면 원수의 비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주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수대비, 당시에는 수빈이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며느리였지만 남편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궁에서 쫓겨나듯 나와 살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경혜공주와 수빈은 동갑내기였습니다. 둘 다 권력의 폭풍에 휩쓸렸고 아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세조의 비, 정의왕후. 이 집안의 대목적인 인물이 정미수를 수빈의 집으로 보내 수빈의 아들 자산군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이 자산군이 바로 훗날의 성종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솥밥을 먹고 함께 글을 읽으며 자란 두 아이. 이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인연이 훗날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됩니다. 몇 년 뒤인 1468년 세조가 죽고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예종은 즉위한 지불과 1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정의왕후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요절한 아들의 아들, 즉 세조의 손자인 13살 자산군을 왕위에 올린 것이죠. 왕위 계승서열 3위였던 아이가 왕이 된 겁니다. 바로 성종입니다. 어릴 적 방앗간과 한 지붕 아래서 자라던 아이가 왕이 된 거죠.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종 4년 15살이 된 정미수는 돈영부 직장이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종칠품이었죠. 말 그대로 관직의 가장 밑바닥에서 첫 발을 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품계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아들이 드디어 관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이었죠. 당연히 세조의 공신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구하는 상소가 한 달 넘게 빗발쳤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유지를 받든다는 명분으로 반대를 억눌렀고 뒤에선 인수대비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아들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한 바로 그 해, 운명의 장난처럼 경혜공주가 병석에 눕게 됩니다. 정미수는 궐에서 돌아오자마자 관복도 벗지 못한 채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약을 먼저 맛보고 어머니의 병까지 직접 맛보며 병세를 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혜공주는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살의 어머니를, 16의 아버지를, 20살이 넘어 남편과 동생마저 떠나보낸 인생이었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다시 비구니로 신분이 추락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텨낸 삶. 그리고 그녀는 남편 정종의 곁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승복 속에 평생토록 감춰두었던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500여 년이 흐른 2012년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경혜공주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분재기, 즉 상속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작성일은 정종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뒤였고 문서에는 경혜공주지인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경혜공주가 죽는 순간까지 공주로서의 신분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570년이 넘은 붉은 도장이 오늘날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미수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종의 신임 아래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착실히 경력을 쌓았고 연산군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고위관료의 반열에 오릅니다. 공주 참판,
오늘날의 서울시장 격인 한성부 판윤까지 올랐죠. 실록은 그가 선비들을 아꼈고 갑자사화 때는 사람들을 구하려 노력했다고 기록합니다. 순천의 관노로 죽을 뻔했던 아이가 훗날 조선의 재판을 주관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506년의 중종 반정입니다. 정미수는 이 반정에 참여해 전국 공신 1등에 오르고 해평부원군에 봉해집니다. 부원군이라면 조선에서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거열령을 당해 처참히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50년의 세월이 흘러 최고의 공신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미수가 공신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 정종 또한 죽은 뒤에 공신으로 함께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신도 수습 못한 역적으로 죽었던 남편이 아들 덕분에 공신 칭호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종의 아내였던 정수낭후는 폐위 후 평생을 슬픔 속에서 지냈는데요. 그녀가 마지막까지 의탁했던 곳이 바로 정미수의 집이었습니다. 정수낭후가 세상을 떠난 뒤 묻힌 곳은 바로 정미수 가문의 묘역인 사릉입니다. 즉 경혜공주의 아들이 세조가 무너뜨린 문종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혜공주의 복수입니다. 칼을 들지도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를 깎아 자유를 얻고 원수의 품 안에서 아들을 키워내 결국 조선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조가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그의 후손인 왕들의 손을 통해 하나씩 되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경혜공주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습니다. 안내판 하나 없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묘는 남편 정종과 함께 있지만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남편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정종의 시신은 팔도에 흩뿌려져 끝내 수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공주의 묘를 만든 것입니다. 무덤에 시신은 없지만 이름만이라도 나란히 있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살아생전 유배지를 떠돌며 서로를 지켰던 부부는 죽어서도 빈 무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백 년을 버텨왔습니다.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55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보다 오히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 세상이 그 이름을 지웠어도 마지막까지 공주라는 이름을 지켜낸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닌 아들의 미래라는 형태로 50년에 걸친 긴 복수를 완성한 사람. 우리가 인생의 진짜 바닥에 닿았다고 느낄 때 경혜공주는 바로 그 바닥에서 말을 거는 듯합니다. 놓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있는 법이라고. 당신은 그저 그것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